검푸른 파도가 배전을 사정없이 때리며 낡은 목선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사이로 내리꽂는 빗줄기는 죄인의 몸을 차갑게 식혔다. 배구석에 처박힌 민선우는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으나 초점은 이미 현실을 벗어나 있었다. 뱃멀미로 인한 구역질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오른손에서 느껴지는 불타는 듯한 격통이었다. 썩은 동아줄로 칭칭 감긴 그의 오른손은 붉은 피와 고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 처참한 형상은 그가 더 이상 붓을 쬐 수 없는 폐인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한때 도화서의 으뜸이라 칭송받던 천재, 화원의 말로는 이토록 비참하고 초라했다. 선우의 귓가에는 아직도 그날의 끔찍한 파열음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자신의 비명, 그리고 형틀을 내리치던 형방의 차가운 눈빛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그는 궁궐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비단 위에 붓을 놀리던 사람이었다. 임금의 용안을 그리는 어진 화사로서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고 세상의 모든 색이 그의 손끝에서 피어났다. 그러나 그 오만함이 화근이었다. 자신의 재주만을 믿고 권문세가들을 비웃으며 그들의 추악한 욕망을 그림 속에 은밀히 숨겨 넣었던 것이 발단이었다. 그날 연회장에서 공개된 병풍 그림 속 호랑이의 발톱 아래 짓밟힌 모란꽃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아챈 권신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내 놈의 그 교만한 손가락이 화를 불렀구나. 형조 판서의 서늘한 목소리가 신문장에 울려 퍼졌었다. 선우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이미 짜인 각본 앞에서 그의 변명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와 같았다. 그들은 그를 죽이는 대신 화가로서의 생명을 끊어놓는 형벌을 택했다. 가장 섬세한 선을 그릴 때 중심을 잡아주던 새끼손가락과 약지를 몽둥이로 내려쳐 으스러뜨린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영혼을 난도질하는 형벌이었다. 붓을 쥐지 못하는 화원은 날개 잃은 새보다 못했다. 형틀에 묶여 울부짖던 그 순간 선우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토록 자랑하던 천부적인 재능이 한순간에 저주가 되어 자신을 옥죄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배가 거칠게 흔들리며 선우의 몸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짠 바닷물이 입안으로 밀려들었지만 뱉어낼 기력조차 없었다. 곁에 있던 호송관이 혀를 차며 그를 발로 툭툭 건드렸다. 주, 천하의 민 화원이 꼴이 말이 아니군. 붓 대신 밥숟가락이라도 제대로 챈 수 있겠나. 호송관의 조롱 섞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선우는 대꾸할 힘도 없이 그저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화려했던 도화서의 풍경이 펼쳐질 줄 알았으나 보이는 것은 오직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그려왔던 수많은 그림들이 불타오르는 환영을 보았다. 화려한 금박도 생동감 넘치던 채색도 모두 잿더미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쓸모없는 오른손과 씻을 수 없는 치욕뿐이었다. 흑산도로 향하는 뱃길은 멀고도 험했다. 며칠 밤낮을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배는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흘러갔다. 배에 함께 탄 다른 유배객들은 이미 삶의 의지를 놓은 듯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개 중에는 영모에 휘말린 선비도 있었고 탐관오리의 누명을 쓴 관리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각자의 절망이 너무나 깊고 무거워 타인의 고통을 들여다볼 여유 따위는 없었다. 선우는 그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도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느끼며 자신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한때 최고급 비단 옷을 입고 권례를 활보하던 그가 이제는 죄수복 하나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다.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눈을 뜨면 다시 붓을 씻는 물소리가 들리는 화실이기를 간절히 빌었다.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흑산도였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기괴한 암석들이 마치 바다 위에 웅크린 거대한 짐승처럼 보였다. 섬 전체를 감싸고 있는 짙은 안개는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곳은 산 사람도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땅.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절망의 섬이었다. 선우는 멍하니 그 섬을 바라보았다. 저곳이 이제 자신의 무덤이 될 터였다. 붓을 든 자로서의 삶은 끝났다. 이제 그에게 허락된 것은 짐승처럼 목숨을 부지하는 것뿐이었다. 섬이 가까워질수록 파도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치 그를 집어삼키려는 듯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으스러진 손을 가슴에 품고 몸을 떨었다. 배가 포구에 닿자 거친 고함과 함께 죄인들이 짐짝처럼 내려졌다.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모래바닥의 거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화구도 종이도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변을 둘러보니 남루한 옷을 입은 섬 주민들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에게 유배객은 그저 밥을 축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호송관은 선우를 관아의 하인에게 인계하며 서류를 넘겼다. 손을 못 쓰는 화쟁이라니. 여기 현감, 나리께서 보시면 기가 차시겠군. 그 말에 하인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관아로 끌려가는 길은 진창이었다. 비가 그친 직후라 길은 온통 진흙투성이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흙탕물이 튀어올랐다. 선우는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마을의 풍경은 참혹했다. 기울어진 초가집들과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썩은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찌르듯 진동했다. 이곳은 그가 그렸던 이상적인 산수화 속의 풍경과는 정반대였다.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생존을 위한 투쟁만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으스러진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퉁퉁 부어올라 본래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손가락들이 마치 흉측한 벌레처럼 보였다. 이 손으로 더 이상 무엇을 그릴 수 있단 말인가? 절망감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숨통을 조였다. 관아의 창고 같은 헛간 하나가 그에게 배정된 거처였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었다. 지푸라기가 깔린 바닥에 던져진 선우는 한참 동안 일어날 생각도 하지 못했다. 배고픔과 통증이 번갈아 그를 괴롭혔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았다. 유배를 떠나오기 직전 몰래 챙겨온 붓 한 자루와 함께 있던 종이였다. 그러나 붓은 이미 부러져 있었고 종이는 빗물에 젖어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운명과도 같았다. 그는 부러진 붓대를 쥐고 울분을 토하듯 바닥을 긁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섬의 정막은 더욱 짙어졌다. 바람 소리가 창호지 없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선우는 웅크린 채 잠을 청하려 했으나 눈앞에 아른거리는 환영들 때문에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붉은 관복을 입은 고관들의 비웃음,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동료, 화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바라보던 임금의 차가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그를 괴롭히는 악몽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몸부림쳤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다.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박탈당한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분노와 원망뿐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으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누군가가 문틈으로 엿보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선우는 경계심을 품고 몸을 일으켰다. 누구요?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문이 삐걱거리며 아주 조금 열렸을 뿐이다. 달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바닥에 가느다란 선을 그렸다. 그 선 끝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찌그러진 나무, 그릇에 담긴 식은 보리주먹밥 한 덩이였다. 누가 왜 이런 것을 두고 갔을까? 그는 의아해하며 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멀어지는 작은 발자국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이것이 이 지옥 같은 섬에서 그가 받은 첫 번째 온정이었다. 선우는 주먹밥을 집어들었다. 차갑게 식어 딱딱했지만 배고픔을 이길 수는 없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목이 메어왔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도화서의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져 있던 입맛에는 턱없이 거친 음식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게 느껴졌다. 그는 울면서 밥을 삼켰다. 살아야 했다. 비록 손은 망가졌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는 한 살아야 했다. 억울해서라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밥알이 식도를 타고 넘어갈 때마다 복수심과 생존 본능이 뒤섞여 꿈틀거렸다. 그는 다짐했다. 언젠가 다시 붓을 들 날이 올 것이라고. 설령 손이 아니라 입으로 붓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시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선우는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붓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리는 것은 아름다운 산수도 고귀한 인물도 아니었다. 네. 붉은 피로 물든 바다와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붓이 지나간 자리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림 속의 인물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쳤다. 그것은 예지몽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된 광기였을까? 꿈에서 깬 선우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오만함이나 절망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흑산도에서의 첫 아침, 그리고 지옥에서의 첫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부서진 손을 감싸쥔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마치 날개를 접은 거대한 새처럼. 이제 그는 더 이상 고귀한 화원 민선우가 아니었다. 밥 한 덩이를 구걸해야 하는 유백의 기자, 복수의 칼날을 품은 망령이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다시 들려왔. 어제와는 다르게 그 소리는 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망가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퉁퉁 부은 손가락 끝에서 희미한 감각이 느껴졌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아직 미세하게나마 신경이 살아있었다. 그것은 희망일까 고문일까?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그 비릿한 맛이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래, 이곳은 흑산도다. 검은 산과 검은 바다의 섬. 이곳에서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붓이 아닌 피와 살로 그림을 그리는 화공으로. 흑산도의 아침은 서울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뼈를 애는 듯한 바닷바람이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스며들어 선우의 잠을 깨웠다. 그는 으스러진 오른손을 감싸쥐며 몸을 일으켰다. 밤새 고열에 시달린 탓에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백가죽이 등딱지에 달라붙을 정도로 허기가 졌다. 관아에서 내준 것이라고는 썩은 냄새가 나는
보리쌀 한 줌뿐이었는데 불을 피울 줄 모르는 그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다. 평생 불만 잡고 살아온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은 천하의 명화를 그려내는 일보다 어려웠다. 선우는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왔다. 잿빛 하늘 아래 펼쳐진 바다는 끝없이 거칠었고 파도 소리는 마치 그를 비웃는 듯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해 무작정 해안가로 발길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거나 문을 닫아 걸었다. 귀양, 온 죄인과 엮여서 좋을 것이 없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선우는 입술을 깨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바닷가 절벽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때 절벽 아래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남루한 옷을 걸친 어린 소녀였다. 소녀는 바닥에 놓인 깨진 옹기 조각에 진흙과 풀집을 개어 바위 벽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선우는 기가 찼다. 천하의 도와서 화원이었던 자신이 보기엔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그저 더러운 낙서에 불과했다. 먹도 없고 붓도 없이 더러운 진흙 덩어리를 손가락에 찍어 바위에 문지르는 꼴이라니. 그는 코웃음을 쳤다. 예술이라는 것은 고귀한 정신과 정제된 재료가 만나 이루어지는 법이다. 저런 천박한 행위는 그림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러나 소녀는 선우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피어나는 형상은 기괴했다. 찌그러진 물고기 같기도 하고 춤을 추는 도깨비 같기도 했다. 선우는 참지 못하고 혀를 찼다. 이런 흉측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 내년은 부모도 없느냐. 소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숯 검댕이 묻은 얼굴 사이로 유난히 맑고 큰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녀는 선우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으스러진 그의 오른손을 빤히 쳐다보았다. 선우는 황급히 손을 뒤로 감추며 소리쳤다. 무얼 그리 쳐다보느냐. 천한 것이 감히 양반을 능멸하려 드는구나. 그의 호통에도 소녀는 아무 대꾸가 없었다.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묘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연민이 서려 있었다. 선우는 그 시선이 불쾌하여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바람에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소녀가 주섬주섬 짐을 챙겨 일어섰다. 그녀는 바위 틈새에 숨겨두었던 작은 대나무 통을 꺼내 선우에게 내밀었다. 통 안에는 식어빠진 전복죽이 조금 남아 있었다. 비린내가 확 풍겨왔지만 굶주린 선우의 코에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향긋하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주저했다. 양반 체면의 거지. 아이가 주는 밥을 얻어먹다니. 하지만 생존 본능은 자존심보다 강했다. 그는 낚아채듯 대나무 통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죽을 들이켰다. 거친 알갱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마자 온몸에 온기가 퍼졌다. 순식간에 그릇을 비운 그는 입가에 묻은 죽을 닦아내며 소녀를 다시 보았다. 이것으로 내 무례를 용서해 주마. 소녀는 방긋 웃었다. 그 미소는 진흙투성이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듯했다. 그녀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다. 입을 열어 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쉰바람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다. 벙어리였다. 선우는 그제야 그녀가 왜 자신의 호통에도 대꾸하지 않았는지 깨달았다. 말 못하는 고아 소녀 달래. 그것이 섬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는 이름이었다. 달래는 다시 바위 벽을 가리켰다. 선우는 마지못해 그녀가 그린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처음 보았을 때는 낙서 같았던 그 그림이 배를 채우고 나니 조금 다르게 보였다.
진흙의 거친 질감이 바위의 표면과 어우러져 묘한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바닷속에서 꿈틀거리는 문어의 형상이었다. 먹의 농담으로 표현하는 우아함은 없었으나 끈적거리는 진흙이 문어의 미끈한 피부를, 붉은 황토가 문어의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었다. 선우는 충격을 받았다. 도화서의 규범과 법도에 갇혀있던 그에게 재료의 제약 없이 본능적으로 표현한 달래의 그림은 낯설고도 강렬했다. 이게 문어라고 그린 것이냐? 선우가 묻자 달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바다를 가리켰다가 다시 그림을 가리켰다. 바다에 사는 생명을 바위에 옮겨 놓았다는 뜻이었다. 선우는 묘한 패배감을 느꼈다. 으스러진 손으로는 선 하나도 제대로 긋지 못하는 자신과 달리 이 소녀는 지능만으로도 세상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관아의 포졸들이 해안가를 순찰하고 있었다. 달래는 황급히 진흙 그림을 덩굴로 가리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선우 역시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포졸들은 거만한 자세로 말을 타고 지나가며 그물질하는 어부들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이번 달 공납이 늦어지면 현감나리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게다. 썩을 것들 꾀병 부리지 말고 어서 물질이나 해. 어부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벌벌 떨었다. 선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탐관오리의 횡포는 한양이나 이곳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아니 법이 멀고 주먹이 가까운 이곳이 더 지옥이었다. 포졸들이 사라지자 달래가 다시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붉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선우는 그 돌을 알아보았다. 석간주였다. 그림을 그릴 때 붉은색을 내는 안료의 원료가 되는 귀한 돌이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느냐? 선우가 묻자 달래는 절벽 위 까마득하게 높은 곳을 가리켰다. 저 위험한 곳에 올라가야만 얻을 수 있는 돌이었다. 달래는 손짓으로 설명했다. 관아에서 이 돌을 구해오라고 시켰다고. 구하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는다고. 선우는 기가 막혔다. 어린아이에게 저런 위험한 일을 시키다니. 달래는 선우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선우를 해안가 동굴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녀의 비밀 아지트인 듯했다. 동굴 안쪽에는 온갖 색깔의 돌가루와 말린 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무 껍질들이 쌓여 있었다. 그것은 자연이 선물한 화방이었다. 선우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비단과 최고급 먹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믿었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다. 이곳에는 천지의 모든 것이 물감이 되고 붓이 되었다. 달래는 붉은 돌가루를 물에 개어 선우의 손바닥에 칠해주었다. 약초 냄새가 났다. 상처난 부위에 시원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고맙다. 선우는 난생 처음으로 천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 강한 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가 보여준 생존의 예술과 순수한 호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달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찡그린 눈썹과 굳게 담은 입술, 영락없는 선우의 얼굴이었다. 선우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내가 그렇게 심통맞게 생겼느냐. 달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선우의 가슴 속에 꽉 막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오후가 되자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다. 선우는 동굴 안에서 달래가 안료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조개 껍데기를 빻아 흰색을 만들고 숯을 갈아 검은색을 만들었다.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비록 글을 배우지 못해 이론은 없었으나 그녀는 경험으로 세계 조화를 알고 있었다. 선우는 문득 충동을 느꼈다. 으스러진 오른손 대신 왼손을 뻗어 숫 조각을 집어들었다. 평생 오른손잡이로 살아온 그에게 왼손은 남의 손처럼 어색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선을 그었다. 빗뚤뱉뚤하고 힘이 없었다. 한숨이 나왔다. 그러나 달래는 눈을 반짝이며 박수를 쳤다. 비웃지 마라. 이래 봬도 한양 최고의 화원이었느니라. 선우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시 선을 그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주었다. 바닥에 거친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종이 위를 미끄러지던 부드러운 감촉과는 달랐지만 그 거친 저항감이 묘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그는 달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맑은 눈망울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완성된 그림은 형편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달래의 생명력만큼은 그 어떤 초상화보다 생생했다. 해가 질 무렵 선우는 동굴을 나섰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침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달래는 동굴 입구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다. 선우는 말없이 뒤돌아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 빚을 졌다. 언젠가 반드시 이 빚을 갚으리라. 그리고 어쩌면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진흙이 물감이 되고 바위가 종이가 되는 이곳에서 그는 잃어버린 붓 대신 새로운 예술을 찾을 수 있을까? 숙소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에 붙은 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종이에는 현감 조관수의 이름으로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진귀한 붉은 돌을 구해오는 자에게는 쌀 한 가마니를 내리겠다. 그것은 달래가 목숨을 걸고 절벽을 오르게 만든 바로 그 명령이었다. 선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쌀 한 가마니에 사람의 목숨을 거는 탐욕. 그 붉은 돌이 무엇에 쓰이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백성의 피눈물로 만들어진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의 통증이 다시금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참을 먹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 눅눅한 냉기가 그를 반겼다. 그러나 선우는 춥지 않았다. 품속에 달래가 준 붉은 돌 조각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 돌을 꺼내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돌은 핏빛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안료가 아니었다. 달래의 목숨이자 이 섬 사람들의 한이 서린 돌이었다. 선우는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손가락으로 바닥에 먼지를 쓸어 모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붓을 잡았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말 못하는 소녀지만 그에게는 스승이자 친구가 생겼다. 흑산도의 밤은 길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았다. 밤바람 소리에 섞여 달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선우는 눈을 감고 오늘 본 진흙 그림을 떠올렸다. 바위 위에서 꿈틀거리는 문어, 그리고 숯으로 그린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 그것은 거짓 없는 진실이었다. 화려한 채색과 기교로 덮어버린 궁중의 그림들과는 차원이 다른 날 것 그대로의 생명이었다. 진흙, 선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래, 진흙의 빛깔이 진정한 세상의 색일지도 모른다. 그는 으스러진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 쥐며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는 부디 붓을 든 자신이 아니라 진흙을 만지는 자신이 나오기를 바라며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곡소리가 선우의 잠을 깨웠다. 그것은 파도 소리에 묻힐 듯 말듯 가늘게 이어지다가 이내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어 섬 전체를 울렸다. 선우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아이들은 어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선우도 그들의 뒤를 따라 절벽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어제 달래가 붉은 돌을 구하기 위해 가리켰던 그 험한 벼랑이었다. 절벽 앞에는 이미 관아의 포졸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창을 겨누며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고 그 너머로 현감 조관수가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은 촌장이 있었다. 이놈들 나라에 바칠 곡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느냐. 기한을 넘기면 너희 목숨으로 대신해야 할 것이다. 조관수의 호통이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촌장은 이 말을 땅에 애무며 애원했다. 날이 며칠째 비바람이 몰아쳐 바위가 미끄럽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제발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나 조관수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선우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말하는 곡물이란 바로 석간주였다. 궁중에서 단청을 칠하거나 옥새를 찍는 인주를 만들 때 쓰이는 붉은 흙 그 원료가 되는 돌이었다. 선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재료였다. 그는 도화서 시절 그 붉은 안료를 물쓰듯 사용했었다. 임금의 용포를 그릴 때도 고관대작들의 초상화를 그릴 때도 가장 많이 쓰이는 색이 바로 그 붉은색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돌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하인들이 곱게 갈아다 바치는 물감일 뿐이었다. 올라가라. 오늘 해지기 전까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겠다. 조관수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채찍을 휘둘렀다. 젊은 장정들이 하나둘 밧줄을 몸에 감고 절벽 앞으로 나섰다. 그 중에는 달래의 아버지도 있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밧줄을 매는 그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달래가 울면서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지만 포졸이 발길질을 해 내동댕이 쳤다. 선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서고 싶었지만 유배객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력감이 뼈에 사무쳤다. 장정들이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은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바위는 빗물에 젖어 번들거렸고 밟을 곳조차 마땅치 않았다. 그들은 마치 거미처럼 위태롭게 매달려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끊어질 듯한 소리를 냈다. 아래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선우의 시선은 달래의 아버지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불편한 다리로 힘겹게 바위 틈을 딛고 있었다. 중간쯤 올라갔을까. 갑자기 돌풍이 몰아쳤다. 하는 비명과 함께 한 청년이 미끄러졌다. 다행히 밧줄에 매달려 추락은 면했지만 그 충격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휘청거렸다. 바위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조관수는 그 와중에도 부채질을 하며 혀를 찼다. 저렇게 삶떠서야 언제 돌을 캐오겠나. 그의 눈에는 사람이 아니라 돌덩어리만 보이는 듯했다. 선우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저 자가 진정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란 말인가. 그때였다. 달래의 아버지가 붉은 돌맥을 발견하고 손을 뻗는 순간 딛고 있던 바위가 부서져 내렸다. 악짧은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허공으로 튕겨져 나갔다. 낡은 밧줄은 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툭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다. 달래의 아버지는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까마득한 아래로 추락했다. 달래가 아버지하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파도가 밀려와 그의 몸을 덮쳤다가 빠져나갔다. 바닷물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그것은 석간주의 붉은색이 아니라 사람의 피였다. 정적.
파도 소리마저 멈춘 듯한 고요가 흘렀다. 그 뒤를 이어 찢어질 듯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달래는 미친 듯이 달려나가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았다. 이미 숨이 끊어진 아버지의 얼굴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달래는 아버지의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소리 없는 울음이 더욱 가슴을 후벼 팠다. 다른 사람들도 달려가 시신을 수습하려 했지만 포졸들이 창으로 막아섰다. 조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다. 재수가 없으려니 시체는 나중에 치우고 나머지 놈들은 계속 올라가라. 선우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멍하니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동안 자신이 그려왔던 붉은색 왕의 용포와 고관들의 관복을 장식했던 그 화려한 붉은색이 바로 저 사람들의 피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으스러진 손가락 끝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다. 나는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를 찍어 발랐구나. 그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집어삼켰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단순히 벼슬아치의 횡포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예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눈앞이 붉게 일렁였다. 달래가 아버지의 품에서 꺼낸 붉은 돌덩이를 쥐고 울부짖는 모습이 보였다. 목숨과 맞바꾼 돌이었다. 조관수는 그 돌을 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오호, 그래도 하나는 건졌구나. 가져와라. 포졸이 달래에게서 돌을 뺏으려 하자 달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작은 몸부림이 애처로웠다. 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포졸에게 달려들었다. 그 손 놓지 못하겠느냐. 유배객 주제에 관졸에게 대드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선우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포졸은 당황하여 주춤했고 그 틈을 타 선우는 달래를 감싸 안았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선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조관수는 흥미롭다는 듯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호, 저놈이 손만 병신이 된 줄 알았더니 머리도 돌았구나. 여봐라. 저놈을 묶어라. 포졸들이 때로 달려들어 선우를 제압했다. 으스러진 손이 짓눌리는 고통에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달래를 놓지 않았다.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그는 조관수를 노려보았다. 내 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조관수는 코웃음을 쳤다. 하늘, 내가 바로 이 섬의 하늘이다. 저 놈을 끌고 가서 곤장을 쳐라. 감히 관아의 일에 끼어든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끌려가는 선우의 시야에 달래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시신 옆에서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붉은 돌이 쥐어져 있었다. 피 묻은 돌. 선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갈았었던 그 수많은 돌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으며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도화서의 화려함은 백성들의 붉은 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다. 곤장이 엉덩이를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튀고 뼈가 울렸다. 그러나 선우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육체의 고통이 정신을 더욱 맑게 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그는 맹세했다. 이 붉은색의 진실을, 이 섬의 비극을 세상에 알리겠노라고. 붓이 없다면, 손가락으로 먹이 없다면 내 피로라도 그리겠노라고. 붉은색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생명의 색이어야 했고 저항의 색이어야 했다. 매질이 끝나고 선우는 다시 헛간으로 던져졌다. 온몸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돌벽의 감촉. 그는 눈을 감고 이미지를 떠올렸다. 절벽에서 떨어지던 달래의 아버지, 울부짖는 달래, 그리고 붉게 물든 바다. 그 잔상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뇌리에 박혔다. 이제 그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아름다운 산수화는 가라. 고고한 사군자도 가라. 이제 내가 그릴 것은 오직 하나. 이 끔찍하고도 슬픈 진실뿐이다. 밤이 깊었다. 달래는 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비웃음 소리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절규였다. 선우는 으스러진 손을 들어 허공에 주먹을 쥐어 보았다.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붓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쥐어져 있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나는 다시 절벽으로 갈 것이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의 색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영의 독은 생각보다 깊고 집요했다. 찢어진 살점이 더사 터지면서 고열이 선우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며칠 밤낮을 사경을 헤매며 헛소리를 질러댔다. 꿈속에서는 끊임없이 붉은 절벽이 무너져 내리고 피 묻은 손들이 그를 잡아당겼다. 살려주시오, 제발.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어둠뿐이었다. 으스러진 오른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매맞은 등은 불에 타는 듯한 통증으로 그를 괴롭혔다. 이대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은 처참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집단을 적셨다. 희미한 의식 너머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거친 손길이 이마의 땀을 닦아주고 입가에 시원한 물을 흘려 넣어주었다. 쓴 약초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했지만 그 덕분에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다. 눈을 뜨니 달래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다. 선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 아이는 왜 이토록 지극정성일까? 달래는 말없이 으깬 약초를 상처 부위에 발라주었다. 달래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약손이었다. 그녀가 가져온 약초는 섬 사람들이 예로부터 험한 상처에 쓰던 귀한 풀이었다. 지식인 잎사귀에서 나는 알싸한 향기가 좁은 헛간을 가득 채웠다. 선우는 고통 속에서도 그 향기를 맡으며 안정을 찾았다. 달래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문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선우는 문득 도화서 시절 자신이 아플 때마다 문 안을 오던 의원들의 영혼 없는 처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사흘 만에 열이 내리고 기운을 차린 선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달래는 헛간 한 구석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빻고 있었다. 쿵쿵쿵. 일정한 박자로 울리는 소리가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가까이 가보니 그녀는 약초가 아니라 색색의 돌멩이와 꽃잎을 빻고 있었다. 노란 유채꽃, 푸른 이끼, 그리고 붉은 황토. 그녀의 작은 절구통 안에서 자연의 재료들이 서로 섞이며 오묘한 빛깔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선우는 홀린 듯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도화서에서는 최고급 안료만을 고집했기에 이런 잡초와 흙덩이로 색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달래는 선우가 깨어난 것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빻아놓은 가루에 악교 대신 생선 불에를 끓인 물을 섞어 끈적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훌륭한 물감이 되었다. 그녀는 손가락 끝에 노란 물감을 찍어 바닥에 칠해 보였다. 칙칙한 흙바닥 위에 봄날의 햇살 같은 노란색이 피어났다. 선우는 감탄했다. 이게
꽃으로 만든 색이란 말이냐. 달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을 가리켰다. 나가보자는 뜻이었다. 선우는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밖으로 나갔다.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달래는 해안가 바위 위로 선우를 이끌었다. 그녀는 바다를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키고 발밑에 풀포기를 가리켰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가리켰다. 보라는 뜻이었다. 선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는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의 형태에만 집착했었다. 하지만 달래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형태가 아니라 빛이었다. 햇살을 받은 바다는 푸른색이 아니라 은색으로 빛났고 그늘진 바위는 검은색이 아니라 깊은 보라색을 띠고 있었다. 빛에 따라 만물의 색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다. 달래는 숫 조각을 들어 바위 위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방금 만든 천연 물감을 덧칠했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거침이 없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의 결을 따라 붓질을 하고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의 그림자를 따라 색을 입혔다. 선우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그림은 멈춰 있는 대상을 베끼는 것에 불과했지만 달래의 그림은 살아 숨쉬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다. 내가 틀렸구나. 선우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는 붓으로 세상을 가두려 했으나 너는 세상과 함께 춤을 추는구나. 그는 충동적으로 바닥에 앉았다. 으스러진 오른손이 욱신거렸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있었다. 그는 왼손으로 숯을 집어들었다. 달래가 하는 대로 빛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의 눈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눈앞에 앉아있는 달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비치는 햇살, 슬픔을 머금고 있지만 단단한 눈빛,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는 형태를 묘사하는 대신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을 담으려 애썼다. 오른손이 불구가 된 것은 오히려 축복일지도 몰랐다. 기교를 부릴 수 없게 되자 그는 본질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선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예전보다 훨씬 강렬했다. 달래는 자신의 얼굴이 그려지는 것을 보며 신기해했다. 그녀는 옆에서 꽃잎 물감을 개어 선우에게 건네주었다. 선우는 왼손가락에 물감을 찍어 그림 위에 덧칠했다. 노란색으로 따스함을, 붉은색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붓이 아닌 손끝으로 전해지는 바위의 감촉이 짜릿했다. 한참을 몰입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다. 완성된 그림은 그가 평생 그려온 그 어떤 미인도보다 아름다웠다. 비단 위에 매끄러운 미인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피어난 야생화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선우는 그림 아래에 자신의 낙관 대신 손바닥 도장을 꾹 눌러 찍었다. 민선우라는 이름, 석자보다 붉은 손바닥 자국이 더 선명하게 그의 존재를 증명했다. 달래는 그림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선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인사였다. 아니다. 내가 고맙다. 선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나에게 붓을 놓는 법, 그리고 마음으로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구나.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도화서의 수많은 스승들도 가르쳐 주지 못한 깨달음을 이 작은 소녀에게서 얻었다. 그림은 손재주가 아니라 대상을 향한 사랑과 연민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버지를 잃은 소녀와 손을 잃은 화공, 두 상처 입은 영혼이 그림 하나로 위로받고 있었다. 그날 밤 선우는 헛간으로 돌아와서도 잠들지 못했다. 달빛이 비치는 벽을 도화지 삼아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림을 그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지 않았다. 비록 몸은 비천한 유배객이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그는 흑산도의 모든 것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그것이 자신을 살려준 달래에 대한,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었다. 다음 날부터 선우는 달래를 따라 섬 곳곳을 누볐다. 달래는 그에게 자연의 재료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조개 껍데기를 태워 만드는 호분, 샘넝쿨을 삶아 만드는 갈색 쪽풀에서 얻는 푸른색. 선우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배웠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면서도 새로운 색을 발견할 때마다 환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물감 천지로 보였다. 어느 날 달래가 그를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에는 기이하게 생긴 검은 버섯들이 자라고 있었다. 달래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나무 막대기로 버섯을 건드려 검은 진액을 채취했다. 그 진액은 먹보다 더 짙고 깊은 검은색을 띠고 있었다. 선우는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히 검은색이 아니었다.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심연의 색이었다. 달래는 그 진액을 어둠의 눈물이라고 불렀다. 이것으로 무엇을 그릴 수 있느냐? 선우가 묻자 달래는 하늘을 가리켰다. 밤하늘 혹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을 그릴 때 쓰는 것이라고 했다. 선우는 전율을 느꼈다. 이 섬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짙은 어둠도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조차도 그림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 그를 흥분시켰다. 그는 조심스럽게 진액을 담았다. 언젠가 이 색을 써야 할 날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며칠 후 선우는 갯바위에 앉아 파도를 그리고 있었다. 이제 그의 왼손 붓질은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그때 관아 쪽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선우의 손이 멈칫했다. 불안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달래 역시 하던 일을 멈추고 관아 쪽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평화로운 시간은 잠시뿐. 현실의 가혹함이 다시금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선우는 붓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림 뒤에 숨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배운 빛은 단순히 그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달래의 어깨를 감싸 쥐며 말했다. 가자. 무슨 일이 있는지 보아야겠다. 두 사람은 바람을 맞으며 관아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뒤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마치 피처럼 붉고 불꽃처럼 뜨거운 노을이었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다. 관아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끌려온 선우는 무릎이 꿇린 채 현감 조관수를 올려다보았다. 조관수는 비단 방석 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손에 든 옥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기생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고 마당에는 포졸들이 창을 세운 채 도열해 있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은밀하고도 위압적인 분위기였다. 조관수는 한참 동안 선우를 응시하다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민선우라, 한양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화원이라지. 내 눈이 어두워 귀한 분을 못 알아배었군.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선우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미 신분이 탄로났으니 변명은 소용없었다. 조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선우에게 다가왔다. 듣자 하니 자네 솜씨가 신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하더군. 임금님의 용안을 그릴 정도면 오죽하겠나. 그는 선우의 으스러진 오른손을 발끝으로 툭 쳤다. 헌데 그 귀한 손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감내. 나라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어. 선우는 고통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조관수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본론만 말씀하시오. 나를 다시 부른 이유가 무엇이오? 선우가 쏘아붙이자 조관수는 껄껄 웃었다.
성격 한 번 급하군. 역시 예술가는 달라. 그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며 말했다. 내 곧 조정의 초상화를 하나 올려야 하네. 이번에 승진 심사가 있는데 내 덕망과 위엄을 잘 보여줄 그림이 필요하거든. 선우는 기가 막혔다.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탐관오리가 덕망을 운운하다니. 내 손은 이미 망가졌소. 그림은 그릴 수 없소. 선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조관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망가졌다. 글쎄, 내 듣기로는 왼손으로도 제법 그럴싸한 그림을 그린다던데. 그는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던졌다. 선우가 연습 삼아 그렸던 달래의 얼굴 그림이었다. 누군가가 훔쳐다 바친 것이 분명했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네의 그 왼손 아직 쓸만하지 않은가? 내 초상화를 그려주게. 아주 훌륭하게, 마치 성군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야.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을 그릴 수는 없소. 내 붓은 오직 진실만을 그리도록 배웠소. 그의 말에 조관수는 코웃음을 쳤다. 진실하. 자네가 그 진실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온 것 아닌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조관수는 손짓을 했다. 그러자 마당 한 구석에 있던 멍석이 걷히고 포박된 채 재갈을 문 달래가 드러났다. 선우의 눈이 커졌다. 달래야. 달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조관수는 달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 계집이 자네를 살뜰히 보살폈다지. 아주 기특한 년이야. 그는 단도를 꺼내 달래의 볼에 가져다 댔다. 자네가 붓을 들지 않겠다면 이 계집의 손목을 자르겠네. 어차피 그림도 못 그리는 년 손 따위 필요 없지 않겠나. 선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의 고통은 참을 수 있어도 죄 없는 아이가 다치는 것은 볼 수 없었다. 달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관수의 칼날은 조금씩 달래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멈추시오. 선우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소. 제발 그만두시오. 그럼 그리겠느냐? 조관수가 징그럽게 웃으며 물었다. 선우는 갈등했다. 악마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화원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예술이 사람보다 중할 수는 없는 법.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겠소. 그릴 테니 그 아이를 놓아주시오. 조관수는 만족스러운 듯 칼을 거두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역시 천재화원은 말이 통하는구만. 조관수는 포졸들에게 명령하여 선우를 별채로 끌고 가게 했다. 그곳은 이미 화실처럼 꾸며져 있었다. 최고급 비단과 붓 그리고 온갖 안료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흑산도의 척박한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호화로움이었다. 일주일 주겠다. 그 안에 내 영혼까지 담아낸 걸작을 만들어내라. 만약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딴 마음을 품는다면 그땐 저 계집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 조관수는 으름장을 놓고 나갔다. 선우는 텅 빈 화실에 홀로 남겨졌다. 눈앞에 펼쳐진 백지는 마치 그의 수혜처럼 보였다. 그는 비단을 어루만졌다.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붓을 들 자격도 없는 자신이 가장 증오하는 자의 얼굴을 그려야 하다니 치욕스러웠다. 그는 벼루에 먹을 갈며 눈물을 삼켰다. 먹물이 검게 번져가는 것이 마치 자신의 타락한 영혼 같았다. 그때 창문 틈으로 달래가 몰래 엿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풀려났지만 떠나지 않고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선우는 창가로 다가가 달래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달래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선우가 어떤 심정으로 저 붓을 잡았는지.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창틀에 올려놓고 사라졌다. 작은 꽃송이 하나였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들꽃이었다. 선우는 꽃을 집어 들었다. 시들지 않은 생명력이 느껴졌다. 순간 그의 뇌리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조관수는 자신의 영혼을 담아달라고 했다. 그렇다면 보여주리라. 그의 추악하고 썩어 빠진 영혼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주리라. 겉으로는 성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살기가 가득한 진짜 모습을. 그것이 바로 화원 민선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다. 하지만 평범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다. 조관수가 그림을 보고 눈치챈다면 목숨이 위태로웠다. 눈을 속이면서도 진실을 담아낼 방법이 필요했다. 선우는 고민에 빠졌다. 그때 달래가 가르쳐준 자연의 색들이 떠올랐다. 빛에 따라 변하는 색,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색. 흑산도의 비밀이 그에게 해답을 줄지도 몰랐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선우는 미친 사람처럼 그림에 매달렸다. 조관수는 매일같이 들러 진행 상황을 감시했다. 선우는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며 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다. 눈매는 인자하게, 인매는 위엄있게, 옷주름 하나까지 고귀하게. 조관수는 점점 완성되어 가는 자신의 초상화를 보며 흡족해했다. 허허 역시 명불허전이로다. 내가 아주 환생한 듯하구나. 그는 자신의 추악한 본성이 가려진 그림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선우의 진짜 작업은 밤에 이루어졌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그는 달래에게 몰래 부탁하여 구해온 재료들을 배합했다. 낮에는 궁중 안료를 썼지만 밤에는 섬의 비기비지를 섞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투명하거나 평범한 색이었지만 특정한 조건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 위험한 물감이었다. 선우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었다. 칼이었다. 붓끝으로 벼려낸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조관수가 원하는 것은 영원히 남을 자신의 영광이었다. 하지만 선우가 주려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의 치욕이었다. 선우는 붓을 들어 조관수의 눈동자를 그렸다.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 아주 작은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든 붉은 점을 찍었다. 그것은 달래 아버지가 흘린 피였고 흑산도 백성들의 원한이었다. 그림은 서서히 괴물의 형상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성인군자이나 속은 야차인 이중적인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마감일이 다가왔다. 선우는 마지막 붓질을 끝내고 붓을 던졌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다. 그림 속의 조관수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선우의 눈에는 그 뒤에 숨겨진 악귀의 형상이 보였다. 이제 끝났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정한 시작이었다. 이 그림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 진짜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조관수가 들어왔다. 그는 그림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오, 이것이 정령나란 말인가. 그는 감격에 겨워 그림을 어루만지려 했다. 선우가 급히 막아섰다.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날이 손을 대시면 망가집니다. 조관수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귀한 그림이니 조심해야지. 수고했다 민화원. 내 약속대로 너와 그 계집은 살려주마. 조관수는 기분이 좋아 호탕하게 웃었다. 선우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날이 멀지 않았으니 악마와의 거래는 성사되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악마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터였다. 선우는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켰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달래가 어디선가 이 별을 보고 있을까? 그는 주먹을 쥐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비밀의 화원을 여는 것뿐이었다. 어둠이 흑산도를 집어삼킨 시각. 선우는 조관수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화실을 빠져나왔다. 창호지 문에 비친 달빛은 희미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그의 발자국 소리를 감추어 주었다. 약속된 장소인 마을 뒤편. 대나무 숲에는 이미 달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손가락을 입에 대며 침묵을 당부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했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달래가 이끄는 곳은 마을 사람들도 가기를 꺼리는 금단의 숲이었다. 늙은 소나무들이 뒤엉켜 마치 귀신이 춤을 추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발밑에는 축축한 이끼가 깔려 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끄러웠다.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 때마다 선우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러나 달래는 망설임 없이 앞장섰다. 그녀의 작은 등은 마치 어둠을 헤치고 나가는 길잡이 별처럼 보였다. 한참을 걷자 숲이 끝나고 깎아지른 절벽 아래 숨겨진 작은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 입구는 갯넝쿨과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었다. 달래가 익숙한 솜씨로 덤불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선우도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다. 동굴 내부는 습하고 서늘했다. 바닥에는 정체 모를 동물의 뼈가 뒹굴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며 기괴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달래는 품에서 부싯쌈지를 꺼내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타오르자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피어있는 기이한 꽃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지금껏 선우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꽃이었다. 잎은 뱀의 비늘처럼 검푸르고 꽃잎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흰색이었다. 마치 죽은 사람의 피부처럼 서늘하고 핏기 없는 색이었다. 꽃에서는 향기 대신 비릿한 쇠냄새가 났다. 달래는 그 꽃을 가리키며 손을 떨었다. 섬 사람들은 이 꽃을 귀신꽃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밤에만 피어나고 산 사람의 생기를 빨아먹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달래는 조심스럽게 꽃줄기 하나를 꺾었다. 그러자 줄기 단면에서 맑고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방울 같았다. 달래는 그 액체를 손가락에 묻혀 바닥에 놓인 평평한 돌 위에 칠했다.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그저 물이 묻은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선우는 의아한 눈빛으로 달래를 쳐다보았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달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횃불을 돌 가까이 가져갔다. 불꽃의 열기가 돌에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투명했던 액체가 서서히 검붉은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던 피가 배어 나오는 듯했다. 열기가 강해질수록 색은 더욱 짙어지고 선명해졌다. 마침내 돌 위에는 검은 피로 쓴 듯한 흉측한 자국이 남았다. 선우는 숨을 들이켰다. 이것은 단순한 꽃물이 아니었다. 열을 받으면 본색을 드러내는 마성의 안료였다. 달래는 다시 횃불을 치웠다. 그러자 검붉게 변했던 자국이 서서히 옅어지더니 이내 다시 투명하게 사라졌다. 열이 식으면 숨어버리고 열이 닿으면 나타나는 성질. 선우의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이것이었다. 조관수의 눈을 피하면서도 그의 죄상을 만천하에 고발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연회장의 뜨거운 촛불 아래서는 흉측한 본 모습을 드러낼 비기. 이것이 귀신꽃의 눈물이구나. 선우가 중얼거렸다. 달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꽃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손짓으로 설명했다. 예전에 산불이 났을 때 이 꽃이 있던 자리가 검게 타들어가며 기괴한 형상을 만드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경고이자 억울한 자들을 위한 선물이었다. 선우는 전율을 느꼈다. 하늘은 결코 악을 방관하지 않는다. 이런 미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벌의 도구를 마련해 놓는 법이다. 선우는 달래가 건네준 작은 대나무 통에 꽃의 수액을 모으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조관수의 심장을 겨눌 화살이었다. 수액을 모으는 동안에도 꽃에서는 기분 나쁜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마치 꽃 속에 갇힌 원혼들이 속삭이는 듯했다. 우리의 원한을 갚아다오. 저들의 피로 우리를 씻겨다오. 선우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너희들의 한을 내 붓끝에 담아주마. 수액 채취가 끝나자 달래는 남은 꽃들을 흙으로 덮어 숨겼다.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될 비밀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어둠을 뚫고 숲을 빠져나왔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선우의 품속에는 대나무 통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감이 아니라 흑산도의 분노가 응축된 폭탄이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화실로 돌아온 선우는 곧바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조관수의 초상화를 펼쳤다. 그림 속의 조관수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가증스러운 위선. 선우는 귀신꽃 수액을 벼루에 조금 덜어냈다. 맑은 물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가장 가느다란 붓을 골라 수액을 듬뿍 적셨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이미 그려진 그림 위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덧칠해야 했다. 조관수의 미소 짓는 입술 위에, 비명을 지르는 입을, 온화한 눈매 위에, 탐욕스러운 눈을 화려한 관복 위에 피 묻은 해골을 그려 넣어야 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만약 수액이 마르기 전에 색이 드러나거나 붓질이 어설퍼서 티가 난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선우는 심호흡을 하며 붓을 들었다. 붓끝이 비단에 닿는 순간 서늘한 전율이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졌다. 그는 숨을 죽이고 한 획 정성을 다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붓질이 지나간 자리마다 악마의 형상이 새겨지고 있었다. 조관수의 목에는 백성들의 목을 조르던 밧줄을,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엽전을 쥐어주었다. 그림은 겉으로는 성인의 초상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작업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선우는 피로도 잊은 채 몰입했다. 달래가 창틈으로 지켜보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덧칠 작업이 끝났다. 수액은 감쪽같이 말라 투명해졌다. 육안으로는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선우는 촛불을 그림 가까이 가져가 보았다. 그러자 열기에 반응하여 희미하게 검은 선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황급히 촛불을 껐다. 성공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연회날 뿐이었다. 조관수는 자신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거대한 연회를 열 것이다. 수많은 촛불이 켜지고 술기운이 오르면 열기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그때 이 그림은 비로소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관수의 가면을 벗겨버릴 것이다. 선우는 붓을 씻으며 차갑게 웃었다. 기대하라, 조관수. 내 놈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마. 아침이 밝았다. 조관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화실로 들어왔다. 그래, 그림은 다 되었느냐? 그는 그림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흠잡을 데가 없군. 역시 내 눈은 정확했어. 이 그림이면 임금님께서도 나를 다시 보실 게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파멸을 기뻐하고 있었다. 선우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나리, 이 그림은 연회장의 촛불 아래서 보아야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비단에 특수한 광택을 입혀 불빛을 받으면 후광이 비치도록 했습니다. 조관수는 귀가 솔깃해졌다. 오후 후광이라 기특한지고 내 이번 연회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마. 그는 선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선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미끼를 물었다. 이제 덫은 놓였고 사냥감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선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래가 멀리서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끝났다. 폭풍전야의 고요가 흘렀다. 관아는 연회 준비로 분주했다. 떡을 찌고 술을 빚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들의 고열로 차려지는 잔치상이었다. 선우는 묵묵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내일 밤 흑산도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자신의 그림이 있을 것이다. 그림은 완성되었으나 가장 위험한 과정이 남아 있었다. 바로 배접이었다. 비단에 그린 그림이 울지 않고 팽팽하게 펴지도록 뒤에 종이를 덧붙이는 작업은 보통 뜨거운 다리미로 눌러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열기에 반응하는 귀신꽃의 수액을 쓴 이상불에 달군 다리미를 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자칫하다가는 연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림의 본색이 드러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선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민에 빠졌다. 조관수는 아침부터 화실을 드나들며 재촉했다. 아직도 배접을 끝내지 못했느냐. 내일이 연회인데 일이 챈 떠서야 그는 당장이라도 관아의 표구사를 불러 다림질을 시킬 기세였다. 선우는 급히 조관수를 막아섰다. 나리, 이 그림은 신성한 기운을 담았습니다. 쇠와 불이 닿으면 그 영험함이 사라지고 부정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가운 돌로 문질러 자연스럽게 펴야 합니다. 선우는 침착함을 가장하며 거짓을 고했다. 조관수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으나 부정탄다는 말에 움찔했다. 탐욕스러운 자일수록 미신의 약한 법이었다. 까다롭기는 알았다.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내 놈목을 칠 것이다. 조관수가 나가자 선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시간은 촉박했다. 그는 차가운 밀랍돌을 구해 밤새도록 그림 뒷면을 문질렀다. 팔이 떨어져 나갈 듯 아팠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지만 쉴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사투였다. 한편 마을의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연회를 위해 집집마다 쌀과 생선이 강제로 징수되었고 반항하는 자들은 옥에 갇혔다. 포구에는 육지에서 온 손님들을 태운 배가 속속 도착했다. 그 중에는 허름한 갓을 쓰고 낡은 도포를 입은 낯선 선비 하나가 섞여 있었다. 그는 화려한 행렬을 피하여 조용히 마을 뒷골목으로 스며들었다. 날카로운 눈매로 백성들의 참상을 살피는 그의 정체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우연히 달래와 마주쳤으나 말없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잠시 달래의 붉은 손끝에 머물렀다. 밤이 깊어지자 화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선우는 마지막 배접 작업을 마치고 그림을 족자에 걸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조관수의 초상은 소름 끼치도록 완벽했다. 인자한 눈빛, 온화한 미소. 그러나 선우는 그 아래 숨겨진 악마를 보았다. 그는 홀린 듯 그림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이 그림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술에 취한 조관수가 들어왔다.
어디 내 얼굴 한번 다시 보자꾸나. 그는 비틀거리며 촛대를 들고 그림 앞으로 다가왔다. 선우는 심장이 솟는 것 같았다. 촛불의 열기가 그림에 닿으면 끝장이었다. 날이 아직 풀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조관수는 듣지 않았다. 시끄럽다. 내가 내 그림을 보겠다는데. 그는 촛불을 그림 코앞까지 들이댔다. 순간 그림 속 조관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일렁였다. 투명했던 수액이 열기에 반응하여 검게 변하려 하고 있었다. 선우는 앞뒤 잴 것 없이 짐짓발을 헛디딘 척하며 옆에 있던 물동이를 걷어찼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조관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런 미친놈이. 그가 화를 내는 사이 선우는 재빨리 몸으로 그림을 가렸다. 죄송합니다. 다리가 풀려서 그만. 선우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사죄했다. 조관수는 혀를 차며 촛대를 거두었다. 애ing재수 없게 내일 날 밝으면 보자. 그가 투덜거리며 나가자 선우는 주저앉았다. 그림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눈동자의 색이 다시 옅어지고 있었다. 정말 10년 감수했다는 말이 실감났다. 귀신꽃 수액은 생각보다 열기에 민감했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었다. 내일 연회장에서도 자칫하면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게 반응할 수도 있었다. 선우는 창문을 열어 찬바람을 들이켰다. 달래가 어둠 속에서 걱정스런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여 안심시켰다. 괜찮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그림을 붉은 비단으로 덮어 봉인했다. 마치 맹수를 우리에 가두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내일 이 붉은 천이 거치는 순간 흑산도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흑산도는 축제 분위기로 끌어올랐으나 그 속은 진짜 터져 있었다. 관아 마당에는 거대한 차일이 쳐지고 산의 진미가 차려졌다. 초대받은 고관들과 상인들이 거만하게 자리에 앉았고 굶주린 백성들은 담장 밖에서 침을 삼키며 구경했다. 조관수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 호탕하게 웃었다. 오늘 이 자리는 나의 공덕을 기리고 임금님의 성은에 보답하는 자리다. 그의 뒤편 중앙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었다. 선우는 그림 옆에 시립해 있었다. 그의 손은 소매 속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그는 연회장 곳곳에 배치된 수많은 촛대들을 확인했다. 바람을 막기 위해 촛대마다 갓을 씌워 놓았지만 그림 바로 아래에는 특별히 거대한 화로가 놓여 있었다. 조관수가 그림을 돋보이게 하려고 설치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태울 지옥불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연회가 무르익어갔다. 술잔이 돌고 기생들의 춤사위가 어지러웠다. 조관수는 흥에 겨워 일어섰다. 자, 이제 천하의 명화가 민화원이 그린 나의 초상을 공개하겠다. 북소리가 둥둥 울렸다. 선우는 붉은 비단 끈을 잡았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조관수가 눈짓을 보냈다. 선우는 심호흡을 하고 비단을 확 걷어냈다. 오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림 속 조관수는 실물보다 더 위엄있고 인자해 보였다. 손님들은 박수를 치며 아부하기 바빴다. 정말 살아있는 것 같소. 현감나리의 덕망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조관수는 만족스러운 듯 수염을 쓰다듬었다.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화로의 열기가 그림에 닿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선우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촛불들이 일렁였다. 담장 밖 구경꾼들 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저게 뭐지 그림이 이상하다. 선우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시작되었다.
화로의 뜨거운 열기가 그림의 하단부부터 서서히 데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그림 속 조관수가 쥐고 있는 부채였다. 맑은 옥색이었던 부채가 서서히 검붉게 변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변화는 멈추지 않았다. 부채에 이어 옷자락, 그리고 손톱, 그림 속의 색깔들이 꿈틀거리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선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달래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흑산도의 모든 원한이 저 그림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흥청망청이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고 기생들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담장 밖까지 흘러넘쳤다. 조관수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연거푸 술잔을 비우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다. 그의 곁에는 아첨꾼들이 모여들어 연신 찬사를 쏟아냈다. 나리의 덕망이 하늘에 닿아 오늘 밤 달빛조차 무색합니다. 그들은 조관수의 기분을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다. 정작 그 덕망을 기린다는 초상화, 아래에는 뜨거운 화로가 이글거리고 있었으나 술에 취한 그들의 눈에는 그저 화려한 장식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연회장의 열기는 더해갔다. 수십 개의 촛불이 타오르며 실내 온도를 높였고 화로의 열기는 초상화의 비단 표면을 은근히 달구고 있었다. 선우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곧 귀신꽃의 저주가 시작될 것이었다. 달래가 사람들 틈에 섞여 불안한 듯 선우를 바라보았다. 선우는 눈짓으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변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관수에게 술을 따르던 한 기생이 문득 고개를 들어 초상화를 쳐다보다가 비명을 질렀다. 아악 날카로운 비명 소리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조관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무슨 짓이냐, 흥이 다 깨지게. 그러나 기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손가락으로 초상화를 가리켰다. 그 그림이, 눈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초상화로 쏠렸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인자하게 웃고 있던 조관수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열기에 반응한 귀신꽃, 수액이 검게 배어나오면서 맑았던 눈동자가 시커먼 구멍처럼 뻥 뚫려버렸다. 마치 영혼이 없는 시체처럼 사만 눈이 되어 연회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경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화로의 열기가 점점 강해지자 그림 속의 변화는 더욱 빨라졌다. 온화했던 인매가 서서히 찢어지며 귀까지 걸렸고 그 사이로 날카로운 송곳니 같은 형상이 드러났다. 그것은 흡사 사람을 잡아먹는 야차의 모습이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선우가 붉은 황토와 섞어 쓴 수액이 녹아내리며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다. 검은 눈구멍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관복을 적시는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조관수는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자신의 얼굴을 한 괴물이 피를 흘리며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 술이 확 깨는 공포였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으악, 저게 무엇이냐? 내 얼굴이 왜 저런단 말이냐? 그는 바닥을 기며 비명을 질렀다. 그림 속의 괴물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이는 촛불 그림자에 맞춰 표정을 바꾸는 듯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님들은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밀치고 밟으며 아우성을 쳤다. 상이 엎어지고 술병이 깨져 바닥은 난장판이 되었다. 귀신이 붙었다.
저 그림에 귀신이 씌었어. 누군가의 외침에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기생들은 치맛자락을 끌며 도망쳤고 포졸들조차 창을 버리고 뒷걸음질 쳤다. 오직 선우만이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무너지는 조관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선우 내놈 짓이구나. 조관수가 바들바들 떨며 선우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감히 나를 능멸해 내 놈이 요술을 부린 게야. 그는 옆에 있던 포졸의 칼을 뽑아들고 선우에게 달려들었다. 광기에 사로잡힌 눈빛이었다. 그러나 선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나리의 진면목을 그렸을 뿐입니다. 겉모습은 꾸밀 수 있어도 영혼의 추악함은 감출 수 없는 법이지요. 그 말에 조관수는 더욱 이성을 잃었다. 닥쳐라. 내 이놈을 당장 베어버리겠다. 그가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그림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다. 과열된 비단이 견디지 못하고 타들어가며 내는 소리였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그림 속 괴물의 가슴팍이 뻥 뚫리며 그 안에 그려진 시커먼 심장이 드러난 것이다. 그 심장에는 탐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하늘이 내린 징벌이었다. 담장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이내 환호성을 질렀다. 하늘이 노하셨다. 탐과 놀이의 본색이 드러났다. 억눌려왔던 분노가 터져나오며 백성들이 연회장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포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친 뒤였다. 조관수는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놈들아, 물러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관수는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발악했다. 그러나 백성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는 농기구와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달래가 사람들 틈에서 나와 바닥에 떨어진 붉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조관수를 향해 돌을 던졌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수십 개의 돌멩이가 조관수를 향해 날아들었다. 내 놈이 죽인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 내 쌀 내놔라. 그림은 이제 완전히 녹아내려 흉측한 몰골로 변해 있었다. 마치 조관수의 최후를 예언하듯 그림 속 괴물은 불길에 휩싸여 사라져 가고 있었다. 조관수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화려했던 관복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위세등등하던 목소리는 비명으로 바뀌었다. 선우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예술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때 혼란스러운 틈을 타 누군가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멈추시오.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선비, 바로 어제 포구에 도착했던 그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마패에는 5마리의 말이 새겨져 있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의 외침과 함께 숨어있던 역졸들이 담장을 넘어 들이닥쳤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엎드려라. 순식간에 연회장은 제압되었다. 백성들은 놀라 웅성거렸지만 이내 암행어사의 등장에 안도하며 무릎을 꿇었다. 쓰러져 있던 조관수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어사또, 살려주십시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어사의 발치에 매달렸다. 암행어사는 차가운 눈으로 조관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불타버린 초상화와 그 앞에 서 있는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묘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저 그림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비록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지만 그 속에 담긴 필력과 기백은 보통 화공의 솜씨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사는 선우에게 다가갔다. 자네가 그린 것인가? 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습니다.
죄인 민선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어사는 그를 질책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죽을 죄라. 글쎄, 내가 보기엔 자네가 붓으로 앞귀를 잡은 것 같구먼. 어사의 말에 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어사의 눈은 웃고 있었다. 그것은 도화서 시절 자신의 그림을 아껴주던 옛 스승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연 회장은 이제 심판장이 되었다. 조관수와 그 일당들은 줄줄이 엮여 포박되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사람들은 풀려났다. 백성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 살았다. 드디어 살았어. 그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메웠다. 선우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비로소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으스러진 오른손이 욱신거렸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달래가 달려와 선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불타버린 그림의 재를 가리키며 웃었다.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선우는 달래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는 아직 물감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가 붓을 버리고 얻은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었다. 밤바람이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흑산도가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 빛은 그림 속의 가짜 후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태양의 빛이었다. 날이 밝았으나 하늘은 여전히 묵직한 먹구름을 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어제의 공포와는 다른 거대한 정화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관아 마당은 임시 재판장이 되어 있었다. 포박된 조관수와 그 일당들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앞에는 암행어사가 위엄있게 앉아 죄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흑산도의 모든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숨죽여 지켜보았다. 어젯밤의 광란은 가라앉았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여전히 서슬퍼런 분노가 서려 있었다. 죄인 조관수는 듣거라. 암행어사의 목소리가 조용하면서도 힘있게 울려 퍼졌다. 너는 국록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가혹한 수탈을 일삼았다. 또한 신성한 국법을 어기고 무고한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조관수는 고개를 조아리며 읍소했다. 어사또 억울합니다. 저것들은 모두 무지한 백성들의 모함입니다. 저는 오직 나라를 위해. 닥쳐라. 어사가 호통을 치자 조관수는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다. 내 놈의 탐욕이 빚어낸 저 흉물을 보고도 억울하다 하느냐. 어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반쯤 타버린 초상화가 뒹굴고 있었다. 비단은 검게 그을렸고 그림 속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져 있었으나 그 기괴한 형상은 여전히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저 그림은 내 놈의 추악한 영혼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니라 내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란 말이다. 어사는 관아의 비밀 장부를 꺼내 던졌다. 지난밤 역졸들이 압수한 치부책이었다. 거기에는 백성들에게서 뜯어낸 쌀과 비단, 그리고 석간주의 수량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이 내가 말한 나라를 위한 충정이냐. 백성의 피를 빨아 만든 붉은 돌이 내 놈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구나. 조관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태시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달래가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어사 앞으로 다가가 그것을 내려놓았다. 항아리 조각 안에는 붉은 석간주 가루가 담겨 있었다. 달래는 손짓으로 절벽을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키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목숨과 바꾼 그 붉은 돌이었다. 어사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비의 원한이 이 돌에 서려 있구나. 어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각자 겪은 억울한 사연을 토해냈다. 쌀을 뺏긴 노파 매를 맞아 다리를 절게 된 청년 남편을 잃은 아낙네. 그들의 증언은 빗발치는 화살이 되어 조관수의 심장을 찔렀다. 죽여주시오. 저놈을 죽여 내 아들의 원수를 갚게 해주시오. 백성들의 울분 섞인 외침이 관아를 뒤흔들었다. 조관수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그 순간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두둑 후두둑 마른 땅을 적시는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들렸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져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다. 백성들은 비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비를 맞으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하늘이시여, 드디어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구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흑산도에 쌓인 피와 눈물, 그리고 지난밤에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는 정화의 비였다. 선우는 빗속에 서서 타버린 그림이 젖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검게 그을린 재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바닥에는 검은 웅덩이가 고였다. 귀신꽃의 저주도 조관수의 탐욕도 모두 빗물에 씻겨 하수구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빗물에 씻었다. 욱신거리던 통증이 빗물과 함께 사라지는 듯 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어사는 죄인들을 함거에 태워 압송할 것을 명했다. 조관수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자 백성들은 그에게 진흙을 던졌다. 돌이 아니었다. 달래가 바위에 그림을 그릴 때 쓰던 그 진흙이었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우리 흙이다. 진흙 범벅이 된 조관수의 몰골은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천민들보다 더 초라해 보였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비참하게 끌려갔다. 소란이 가라앉고 죄인들이 모두 끌려가자 어사는 선우를 불렀다. 민선우, 선우가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숙였다. 예, 어사또 빗물이 선우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사는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내 자네의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네. 한양 최고의 붓쟁이가 손을 다쳐 폐인이 되었다고. 선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붓을 잃고 이곳에 왔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는 붓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진짜 붓을 찾은 것 같구먼. 어젯밤 자네가 보여준 그 기계는 붓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었네. 어사의 칭찬에 선우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도화서에서는 오직 기교만을 칭찬받았으나 이곳에서는 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자네의 죄는 억울한 누명이었음이 밝혀질 것이네. 내가 조정에 상소를 올려 자네의 신원을 복권시켜 주겠네. 어사의 말은 뜻밖의 제안이었다.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화원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화려한 궁궐, 깨끗한 비단,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절을 올리며 감읍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우의 시선은 빗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달래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빗물을 받아 마시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진흙투성이가 된 발로 웅덩이를 첨벙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궁중 무용수보다 아름다웠다. 이곳에는 비단은 없었지만 살아 숨쉬는 생명이 있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삶이 있었다. 어사또 호의는 감사하나 선우가 입을 떼려는 순간 어사가 손을 들어 막았다. 서두를 것 없네. 비가 그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지. 어사는 선우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가끈을 고첨했다. 이 비가 흑산도의 묵은 때를 벗겨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말일세 비는 하루 종일 내렸다.
마을 곳곳에 쌓여있던 오물들이 씻겨 내려가고 말라 비틀어졌던 우물에 다시 물이 차올랐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빗소리에 섞여 두런두런 피어났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춤을 췄다. 그것은 축제였다. 탐관오리의 강요로 열린 가짜 연회가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 만들어낸 진짜 연회였다. 선우는 달래와 함께 해안가 절벽에 올랐다. 비에 젖은 바위는 검게 빛나고 있었다. 달래는 손가락으로 바다를 가리켰다.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선우를 보며 웃었다. 이제 괜찮아.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선우도 마주보고 웃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냈다. 달래가 처음 주었던 붉은 돌이었다. 빗물에 씻겨 더욱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그는 그 돌을 바다 멀리 던졌다. 돌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과거와의 작별이었다. 억울함도 분노도 그리고 오만했던 자신도 모두 저 바다 밑으로 보내버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비에 젖은 이 땅과 곁에 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선우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비 냄새 섞인 바다 내음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시원했다. 머릿속을 짓누르던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붓을 쥔 화원 민선우가 아니라 흑산도의 백성 민선우로서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며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리쬐었다. 그 빛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광처럼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평화가 깃들었다. 조관수가 끌려가고 새로운 현감이 부임하기 전까지 흑산도는 잠시나마 관의 간섭 없는 자유를 누렸다. 마을 사람들은 무너진 집을 고치고 다시 그물을 손질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찌들었던 고단함 대신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선우는 더 이상 유배객이 아니었다. 그는 마을의 일원이 되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땀을 흘렸다. 으스러진 오른손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제는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는 것도 붓을 잡는 것도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암행어사는 떠날 채비를 마쳤다. 그는 선우를 따로 불렀다. 민화원 조정에 자네의 억울함을 알리는 장계를 올렸네. 곧 복권 교지가 내려올 걸세. 나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세. 임금님께서도 자네의 붓을 기다리실 게야. 그것은 화려한 복귀를 약속하는 제안이었다. 다시 도화서의 으뜸 화원이 되어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러나 선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의 시선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는 달래에게 머물러 있었다. 어삿도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저는 아직 이곳에서 할 일이 남았습니다. 선우의 단호한 태도에 어사는 의아해했다. 할 일이라니 이곳 같은 척박한 땅에서 자네 같은 인재가 썩다니 당치도 않네. 선우는 미소 지었다. 썩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저 아이에게 제 남은 재주를 모두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붓을 다시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사는 선우의 뜻이 확고함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자네가 붓뿐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농부가 되려나 보군. 알겠네. 내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놓지. 어사가 떠난 후 선우는 본격적으로 달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달래에게 도화서의 정교한 필법을 가르치는 대신 자연의 이치를 보는 법을 가르쳤다. 달래야 파도를 그릴 때는 물결만 보지 말고 바람을 보아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그 흐름을 붓 끝에 담아야 한다.
달래는 스펀지처럼 선우의 가르침을 흡수했다. 그녀는 글을 몰랐지만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깨우치고 있었다. 달래의 그림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었다. 처음에는 진흙으로 장난을 치던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제법 먹의 농담을 조절하여 깊이 있는 그림을 그려냈다. 그녀가 그린 물고기는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듯 생동감이 넘쳤고 그녀가 그린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과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선우는 때때로 달래의 그림을 보며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기교를 넘어선 순수한 영혼의 울림이었다. 스승인 자신을 뛰어넘는 제자가 탄생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한양에서 전갈이 왔다. 선우의 죄가 모두 사면되었으니 속히 입궐하라는 어명이었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선우는 짐을 꾸렸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 몇 벌과 붓한 자루뿐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마을 사람들이 선우를 배웅하기 위해 폭우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찐 고구마며 말린 생선 등을 건네며 눈시울을 붉혔다. 날이 부디 몸성이 가시오. 우리를 잊지 마시오. 달래는 사람들 틈에 섞여 말없이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선우는 달래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눈높이를 맞췄다. 그는 품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던 붓과 벼루를 꺼내 달래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을 내게 주마. 이제부터 내가 흑산도의 화원이다. 달래는 붓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선우에게 건넸다. 선우가 두루마리를 펼쳐보니 그곳에는 선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다. 갯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선우의 뒷모습이었다. 쓸쓸해 보이면서도 단단해 보이는 등 달래는 선우의 뒷모습을 통해 그의 고독과 의지를 모두 담아낸 것이다. 선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는 달래를 꼭 안아주었다. 작고 여린 몸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예술혼이 숨쉬고 있었다. 뱃사공이 뱃을 올리며 소리쳤다. 출발하오. 선우는 배에 올랐다. 배가 서서히 멀어지자 마을 사람들의 손 흔드는 모습이 작아졌다. 선우는 뱃머리에 서서 멀어지는 흑산도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지옥이라 여겼던 섬, 죽으러 왔던 섬.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다시 태어났고 진짜 그림을 배웠다. 으스러진 손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가 겪은 시련과 깨달음의 증표였다. 배가 절벽 아래를 지날 때였다. 선우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까마득한 절벽 위 달래가 서 있었다. 그녀는 긴 장대를 들고 절벽 바위에 매달려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위험천만한 모습에 선우는 숨을 죽였다. 달래가 장대를 휘두를 때마다 바위 위에는 거대한 붓 자국이 남았다. 붉은 황토와 검은 진흙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매화나무였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매화, 눈보라를 이겨내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 달래는 떠나는 스승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 절벽에 핀 매화 같은 분입니다. 그림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선우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달래야 부디 훌륭한 화원이 되어라.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겠지만 달래는 마치 들은 것처럼 장대를 높이 들어 화답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선우는 다시 도화서의 화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예전의 오만한 천재 민선우가 아니었다. 그는 권력자들의 초상화보다는 저잣거리의 백성들, 밭가는 농부들의 모습을 즐겨 그렸다. 그의 그림은 투박해졌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냄새와 삶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며 울고 웃었다. 그는 붓을 챔 때마다 흑산도의 파도,
소리와 달래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렸다. 세월이 흘러 선우는 늙고 병들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내 마지막으로 남길 그림이 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다. 그러나 그가 그린 것은 화려한 산수도 웅장한 궁궐도 아니었다. 거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 그리고 그 절벽 위에 핀 붉은 매와 한 그루였다. 그림의 여백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스승은 제자를 낳고 제자는 스승을 다시 낳는다. 한편 먼 남쪽 바다, 흑산도에는 전설적인 화원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벙어리 여류 화공이 그리는 그림은 보면 병이 낫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하여 육지의 선비들까지 배를 타고 찾아온다고 했다. 그녀는 평생 혼자 살며 제자들을 키웠고 죽는 날까지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화실에는 낡은 붓 한 자루와 바다를 바라보는 한 사내의 초상화가 갑오처럼 걸려 있었다고 한다. 남은 자는 떠난 자를 기억하며 꽃을 피웠고 떠난 자는 남은 자를 그리워하며 씨앗을 뿌렸다. 두 사람의 인연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으나 붓끝에서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다. 흑산도의 절벽에는 오늘도 파도가 부서지고 그 위로 붉은 매화가 피어나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마치 그 옛날 두 화공이 나누었던 무건의 대화처럼.